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장 장지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환경의 변화와 철강 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향후에 우리 한국 산업의 변화 방향과 마지막으로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보면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020년 9월부로 그 OECD가 약 마이너스 4.5% 하락할 것으로 성장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L자형의 느린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초록색 선을 따라서 성장을 했을 텐데 푸른색인가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주 나쁜 경우에는 제일 밑에 점선, 주황색 선으로 된 좀 좋은 전망인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된 위의 점선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붉은 선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대체로 올해 말까지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정도가 이 총 세계 GDP가 없어졌습니다. 이 규모는 사실은 프랑스와 독일의 GDP 규모를 합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교역도 그에 따라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2020년에 세계 교역은 대체로 13 내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로 1분기에는 3%, 2분기에는 18.5%가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3차 팬데믹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실제로 2021년에도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붉은색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초록색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세계 교역은 2021년에 예년의 수준을 겨우 회복할지 말지 정도에 갔는데 최근에는 다시 그 중간에 점선으로 약한 회복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출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4분기에 급격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 3, 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갔고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K 방역의 성공으로 좀 상대적으로 덜 위축을 받았다. 수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간의 이 추세가 교차됩니다. 말하자면은 신수출 동력 품목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반도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IT 제품들은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조선이나 자동차, 차 부품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석유 제품이나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이런 거는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올수록 지금 그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고 있죠. 그 다음에 비대면 홈코노미 바이오 헬스 관련 품목이 지금 호조를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품목에는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SSD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홈코노미로는 이제 뭐 식품, 그리고 OLED 제품들, 그 다음에 의료용품이나 진단키트, 이건 이제 K방역 제품이라 그러죠. 이처럼 코로나19가 수출의 이 품목 간 호재의 어떤 교차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 주력 산업 전망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산업 전망 기상도라고 밑에 있는 그 그림을 참조를 하시는데, 그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뭐 햇볕이 돼 있는 그 햇볕 2개, 그 다음에 햇볕 하나, 그 다음에 그냥 구름 있는 거는 대체로 증가하는 거고, 햇볕 2개는 10% 이상 증가하는 거고, 햇볕 하나는 5%에서 10% 증가. 그 다음에 구름 하나는 0%에서 5% 사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새카만 구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수출의 경우에는 이 경기 회복하고 작년에 수출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10.6%가 증가할 걸로 보이지만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 내년에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고 이제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사회 전환이라든지 환경 규제의 강화로 정보통신기기나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이 기저효과로는 주로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이 아마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철강, 일반 기계 이런 것은 수요 회복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생산은 증가세로 반전은 하겠지만은 이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그 부분만큼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산업 지형의 변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과 산업 지형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여러 가지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R&D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이런 그 전체 가치 사슬의 어떤 부분들이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오면서 국제 무역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한 나라의 이 감염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면은 그 제품 전체가 생산이 못 되는, 한 부분품이 생산이 못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전체가 못 되는 그런 어떤 위험, 이걸 이제 GVC에 따른 시스템 위험이 이제 그런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걸 인식하면서 이제 이게 공급망을 이렇게 새로 좀 잘 봐야 되겠다. 효율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급망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텐데, 하나는 이 전략 부문 같은 공급망, 예를 들면 필수품,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 방역 제품이나 이런 거 말이죠. 이런 필수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로, 그리고 그런 전략 부문의 어떤 공급망의 자립화, 그리고 자국 내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한게 힘을 보태는 것은 스마트 제조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생산 원가보다는 그 수요 시장에 입지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힘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수품이나 혹은 스마트 제조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산업 생태계로 리쇼어링 하려고 하는 힘,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재편에서 두 번째 어떤 움직임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미중 갈등과 이 또 거기에 그 힘에 더 보태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는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 기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이 너무 이렇게 해서는 공급망이 안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급원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탈중국화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소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차이나에 두고서 중국에 있던 거를 상당 부분은 이제 자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인접 국가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차이나 플러스 원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나 혹은 그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우리가 보통 신남방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될 가능성. 이게 플러스 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및 신남방 지역이다. 그게 이제 새로운 프론티어로 부상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생산 기지가 이 자국 내로 회귀하는 이런 부분과 그 중국에 의존하던 것의 일부분 내지는 상당 부분을 한국이나 혹은 신남방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군이 이 주요 시대에 이제 주요 이 수요가 증대하는 이런 제품군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관련 제품이나 건강 가정용 제품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수요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인공지능 AI, 서버, 정보 처리, 정보 보안과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 같고 또한 추가로 우리가 K-방역으로 이미지 제고가 되는 이런 이 클린 산업이나 건강이나 프리미엄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사회로 이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주력 제품군의 수요가 그렇게 둔화되고 그 둔화되는 폭이 가속화되는 그런 그 움직임이 하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우선 뭐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기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 수요가 축소가 된다든지 예컨대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쇼핑도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유통한다든지 대량 물류에 대한 수요가 침체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또 적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 컨테이너선 같은 거 이런 건 수요가 줄 테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즉 이동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연료유 같은 거는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 거고 또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상대적으로 건설용 철강 같은 것도 수요가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제조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제조가 되면은 제품이 이제 맞춤형,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제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수요를 또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수요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존 주력 제품군에서 그 수요 둔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철강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건설용 철강 같은 거는 수요가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로는 비대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그 수요의 변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죠.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대형 건축물의 신정축이 아마 수요가 적을 때고, 그래 되다 보면 결국 대형 건축물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제 수요 구조에는 수요 구조의 질적, 양적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ICT 기술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철강 거래에서도 이 온라인 연결성,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공급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유망 기술이 달라지는데요. 예전부터 이미 중장기적으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마 실용화가 예상되던 이런 기술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게 실생활에 빨리 막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활용이나 관련 이 디바이스의 이 제품의 확산이 가속화된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이제 신기술을 활용된 어떤 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제품이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런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런 물건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 디바이스나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신기능 소재, 이런 데 대한 어떤 개발과 적용, 이게 이제 빨라지면서 철강 수요에도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변화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전부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파리에서 백몇 개국인가요? 파리 기후 협약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선언을 했고, 또 이 EU는 여기에 발맞춰서 탄소 국경 조정 같은 것을 좀 더 이제 강하게 추진할 거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저탄소 경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 중국의 경우에도 2060년에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산업의 녹색 전환, 즉 탄소 중립 추진은 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이 탄소 중립 추진,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기에 산업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강 산업이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떠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기본 방향을 크게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구조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서 2010년대 중반, 2015년쯤부터 사실은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기조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 구조를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필요성에 그를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킨 게 이제 코로나19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제 분명히 추진이 될 텐데 그런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철강 제품도 거기에 제품 구조도 바꾸고 생산 방식도 좀 바꿔주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산업 구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크게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 쪽으로 높여주는 거 이제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구조 고도화라 그러고요. 그것과 함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의 전체 방향인데요. 결국은 철강업으로 철강 산업에서 보면은 우선은 그 자체의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겠죠. 자체의 구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PPT의 제일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제일 밑에 보면은 비효율 저생산 설비를 조정하고 사업 구조를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좀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를 자꾸만 뭐 외국인 인력이라든지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계속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국내 제조업의 중장기 산업 발전 목표와 비전.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우리 산업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좀 맞춰서 철강도 그 좀 소재를 공급하고 그게 좀 맞춰서 좀 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한번 보시죠. 제조업 르네상스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산업 구조를 혁신한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은 품목의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우선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가자.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첨단 가공 장비 기계에서는, 그 다음에 철강도 고부가 가치 철강, 섬유도 산업용 섬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범용 철강이라든지 내연차나 부품 이런 것들은 비중이 하락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또 바이오 헬스라 이게 우리가 빅3라 그러죠.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이 신산업 분야를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3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산업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소재 산업이니까 모든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이 철강업도 바로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요 산업의 어떤 국내외 입지라든지 제품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철강 소재를 적기, 적소, 적량에 공급해내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탄소광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철강 제품들을 합금강, 고기능강 위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본 방향으로는 한국형 뉴딜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쟁 우위 원천을 모색하고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자, 요걸 보시면 아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서 이 한국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발표했고, 이것은 사실은 대전환입니다. 대전환이기 때문에 뭐 2050년까지를 우리가 보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한국형 뉴딜은 2025년까지 계획으로 3단계로 지금 해가지고 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또 하나는 그린 뉴딜, 또 하나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입니다. 여기에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향후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돼 가지고 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이 한국형 뉴딜 중에서 두 가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바로 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서는 우리가 제조업이나 산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제조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스마트 제조로 가고 지능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데, 이거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 철강 산업도. 지금 현재 보면은 포스코나 이렇게 소재로 철강 자체를 생산하는 그 포스코는 뭐 등대 공장으로 지정될 만큼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의 단계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라든지 혹은 이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철강 제품을 받아서 1차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와, 그 다음에 그 가공된 제품을 들고 와가지고 부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중간에 가공업체나 부품업체들의 어떤 는 아직까지 스마트 제조의 단계로 못 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가 이게 스마트 제조 단계로 이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소재 공급하는 업체와 소재를 수요하는 업체 사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이 연결이 돼가지고 지능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공업체나 혹은 이 부품업체들이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중간 가공업체나 부품업체들에게 양쪽에서 소재업체나 최종 수요업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제조 역량을 좀 전수를 해주고, 또 전수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제조가 철강 산업에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린 뉴딜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50% 조금 넘는 부분이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배출량의 한 반 정도가 또 철강과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탄소화로 가는데 철강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니까 철강 산업에서도 바로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부단히 노력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컨대 제강 용선 감축 기술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연원료 사용 기술이라든지 수소 환원철 용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로 공정이라 이런 뭐 하여튼 그 기술 개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왕창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녹색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순환경제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철 스크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철을 만드는 이런 것도 단순히 재활용, 리사이클링이 아니고 이거를 재활용, 업사이클링 정도로 해서 아주 그 철 스크랩을 가지고도 고품질의 이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좀 개발을 하는 여기에도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본 방향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유망 제품군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유망 제품군으로 부상하는 그런 소재를 먼저 좀 개발하고 공급 역량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예컨대 자율차나 친환경차로 이제 미래차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초경량 고기능 강제로 수요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합 소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소재를 미리 좀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LNG 운반선이라든지 수소 경제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 용기용 강제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사회 전환에 대응하는 강제 수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장에 좀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철강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제강업체와 가공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수입이 중국 철강 수입이 중국이 51%, 일본이 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내 교역에서 한중일 영내 교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순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개국 중에 한국의 철강 수입 침투율이 31%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철강,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철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 해가지고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철강 생산량이 모자라서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철강에 뭐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쉽게 구하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쉽게 못 구하다가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 중국산을 쓰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중국산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철강을 공급하는 뭐 포스코나 혹은 현대제철하고 철강 이 가공업체 즉 상하 공정 사이에 협업이 제대로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물론 뭐 그동안의 어떤 상거래 관행 때문에 서로 불신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공정 경제의 어떤 그 진작이라든지 이런 그 신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생 협력에 대한 사회적 강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그런 그 부분은 사회적인 그 압력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그런 신뢰도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상하 공정 간에 조금 더 밀접한 협업 체제를 좀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철강 수입도 감소할 뿐만 아니고 그 협업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2010년대 중반,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은 사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좀 중국의 추격 때문에. 그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굉장히 급속히 진전되면서 동시에 저탄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리고 그린 사회로의, 녹색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전환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스스로 사업도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철강인들을 위한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평소에 보면 우리 철강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래 철강 속에 갇혀 있다 할까? 철강 산업에 대한 애정, 이런 건 참 많은데 조금 이래 큰 시각에서 산업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많은 경제의 부문 중에서 철강, 이런 관점이 저는 좀 늘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철강을 아무리 사랑만 해도 답이.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산업연구원 원장님으로서 큰 산업 안에서 이런 철강을 봐주신 관점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원장님 뵌 김에 아주 좀 평소에 궁금했던 큰 문제를 가지고 잠깐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철강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7, 80년대는 정말 그 역할이 아주 분명했고요. 정말 한국 철강 산업의 제조업화 이런 데 큰 기여도 했다고 보는데, 요 사이 와서는 이제 서서히 그 성격이 산업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숙기 이후에 철강 산업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부나 산업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산업을 보는 관점이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좀. 예, 어떤 산업이나 간에 모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입기 했다가 이제 성장으로 갔다가 이제 성숙기로 가는 건데, 우리 철강 산업도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체로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와 있습니다. 이 이제 성장기, 성숙기를 구별하는 것은 수요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라는 것은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기,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고,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이제 거의 증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좀 정체되고 좀 줄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성숙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철강 산업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산업을 불문하고 제품을 불문하고 이제 이 성장기에는 대량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투자를 확 해서 그냥 제품 단가를, 생산비를 낮추는 이런 생산 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물건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양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요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이제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좀 더 고급품을 원하고 또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원하고 이게 성숙기에 들어간 시장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원가보다는 그 수요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럼 예컨대 그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야 되고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뿐만 아니고 이제 좀 더 고급의 제품을 원하니까 제품 개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그럼 제품 개발력을 있으려고 그러면 R&D 투자를 해야 되죠.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R&D 능력. 근데 R&D는 누가 합니까? 설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기에는 기업들은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제품 혹은 이 차별화된 제품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설비 투자보다는 이제 R&D 투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력 투자, 인재 양성의 투자를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실 원장님 진짜 중요하신 말씀.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철강은 정말 그 규모, 덩치가 정말 그 큰 힘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산업의 성장 단계상 어떻든 다품종 소량, 고급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철강 산업으로 와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방향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철강 산업은 그래 가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의 특성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굉장히 그 규모와 덩치 중심의 산업의 우리나라 사이즈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게 가는데 참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자기 살아오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이제 그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적응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야 또 살아남으니까. 이게 진짜 보면 선진국 철강 산업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거대한 철강 회사라기보다는 작으면서도 다품종 소량 이게 우리가 보면 원래 작아 보이니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매우 성숙기를 지난 철강 산업의 모습이다. 그렇게 돼야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그 중간에 가공업체, 수요업체들하고 긴밀한 협업이 안 되면은 그게 어렵죠. 예, 그 부분도 참 원장님 말씀이 참 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중국산 수입재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요. 국내에서 공급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강제를 쓰는 고객들이 불만이 좀 높거든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대규모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 체제가 그래 돼 있고 판매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 이 가공업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여기도 그 체제에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수요 쪽에서 이제 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거를 서로들을 주문을 하면은 이 생산 체제가 안 맞으니까 수요에 부응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중국 걸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면은 이 철강 그 원소재 업체들도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변화에 못 따라가면 도태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은 진통을 겪는 과정 과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철강 업체 하고 중간 가공업체 생산업체하고 가공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협업이 필요해지면 이제 협업이 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상공정이 좀 풍성해지고 사실 한 나라 철강 산업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보면 상공정은 좀 차고 넘치고 그 차고 넘치는 철강제를 기반으로 하공정에서 계속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사실 하공정과 수요산업 사이가 튼튼한 나라가 저는 건강한 철강 산업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예. 미들필드가 강해야 이게 이제 뭐 축구 팀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굉장히 거대한 철강 회사는 있고 거대한 자동차는 있는데 그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좀 엉성한 지금 현재 그런 이게 결국 산업 발전에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단 철강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매우 중요하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말 한국의 이 제조업, 철강을 포함하는 제조업의 운명은 정말 이 한중일 분업구조 안에 뭐 우리 원장님 발표 안에도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철강 산업은 이 국제 분업구조의 이전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한 번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면 되돌아간 적도 없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후발 주자와 선발 국가 사이에 이 갭을 참 좁기가 어려운데 아까도 잠깐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의 철강이 중국산 수입제가 그러고 지금 중국산 철강이 전 세계 막 생산 면에서 이미 60%를 가까이 가는 이게 뭐 정말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 철강 산업은 거기에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분업구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 철강 자기가 막 성장할 때 초기에는 한국 철강을 갖고 가서 쓰고 뭐 우리는 아주 많이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이제 철강 공장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해가 엄청 설비를 많이 정설을 했잖아요. 정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잉 전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 또 생각보다 정설이 쉽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은 중국 물건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근데 중국 물건 일본에는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뭐냐? 그게 사실은 한국이 하여튼 중국에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 철강이 무게에 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가까우니까 물류비도 별로 안 들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가까우니까 뭐 우리가 주문해서 딱 받는 것도 그렇게 차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납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편합니다. 또 우리 기술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사용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리 어떤 대응 이거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일본 쪽에 중국산이 잘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기술 집약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수요 산업과 철강 산업 사이가 빽빽합니다. 제가 볼 때 유통도 아주 치밀하고 자기들끼리 협업 관계가 잘 돼 거의 있죠. 빈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요 산업과 유통과 이 관계가 정말 관계가 밀집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 가공하는 사람들하고 유통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철강 소재 생산 업체하고 이렇게 협업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는 지름길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더 문제는 사실은 중국이 이제 최근에 와서 구식 설비 다 내버리고 신식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R&D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R&D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거는 금방이다 이거예요, 지금. 왜냐, 뭐 지금 우선 일반 강제의 저가품은 이미 밀렸다고 보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신식 설비를 갖추어 가지고 R&D까지 하니까 이제 품질도 높은 품질에 그다음에 품질 높은 데다가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성까지 갖추게 되면 언제 밀릴지 모르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주력 산업이 있으니까 이 주력 산업에 이제 뭐 그래도 뭘 갖다 대니까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 결국은 우리도 중간 가공업체들의 이게 문제다.
중간 가공 업체들이 어떤 그 제품을 내는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고 거기다가 또 원래 이 소재를 공급하는 이 제강 제철 업체들의 어떤 그 소재의 어떤 다양성이 또 적으니까 이래 갖고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를 하려고 하는 건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옛날처럼 좀에 한 5, 6년 기다리면 다시 좋은 시절 안 오겠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에 기다리면은 한 5년, 10년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괜찮은 시절이 올 테니까 버티자. 철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가 어려워도 몇 년만 버티자. 그거가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막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철강을 원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여기 이제 그 상생 협력 차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정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그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그런 소위 철강의 그 원소재 공급업체하고 가공업체, 부품업체 간의 어떤 연계, 협력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정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대기업도 좀 힘을 써야 되고 같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한중일 분업 구조에서 어차피 중국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이 말씀하신 그 중국 철강업계 생태계는 정말 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장 규모도 크고요. 매우 경쟁이 저는 효율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한테는 그 중국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또 중요한 현안 같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하고 이래 좀 큰 시각에서 산업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뭔가 좀 속이 뻥 뚫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